지금 나스닥이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안 좋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는 한 76K가 저최저점이죠.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. 뭐 한 74K나 뭐 한 72K 뭐 여기까지도 최악의 경우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0% 정도 더 빠지게 되는 거죠.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%가 더 빠지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때 파월의 발언이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이제는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4월 6일 일요일 저녁 10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좀 나스닥이 엄청나게 빠졌죠. 네, 미국 주식이 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. S&P 500 지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. 네, 요게 목요일 날 하락폭이고요. 대략 한 5%대 거의 한 6% 빠졌어요. 네, 나스닥 같은 경우에. 그리고 사실 금요일에는 반등할 줄 알았는데, 네, 금요일 날도 거의 6% 정도 비슷한 크기로 좀 많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. 사실 이렇게 낙폭이 단기에 급하게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원래는 보통이거든요. 하지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여러분 그 블랙 먼데이 많이 들어보셨죠? 우리는 뭐 2024년 8월 5일 뭐 요런 거를 블랙 먼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블랙 먼데이의 원조가 있습니다. 블랙 먼데이 원조.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어요. 예, 피터 린치가 요 아저씨인데 지금은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제가 20년 전에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. 딱 20년 됐네요. 제가 이 책을 읽은 지. 이분이 펀드 매니저인데 대단하신 분입니다.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 책에 처음에 나오는 게 블랙 먼데이거든요. 때는 1987년입니다. 1987년 10월 19일. 요게 원조입니다. 블랙 먼데이의 원조. 왜 유명하냐? 네, 이때가 금요일이거든요. 요때가 목요일이고 요때가 수요일이고, 그러니까 수, 목, 금 연속으로 3일 빠져서 빠바방 빠져갖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. 그래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이 됐을 때 미친 듯이 빠졌죠. 네, 그 수, 목, 금 3일 동안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. 네, 이래서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거든요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랙 먼데이 내일 가격이 많이 빠질 거다,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블랙 먼데이가 일어난 다음을 한번 보자는 거죠. 네,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고서 한 216포인트까지 엄청나게 급하게 빠졌죠. 337포인트에서 216포인트까지 대략 한 3-40% 빠진 것 같아요. 한 일주일도 안 돼서 3-4일 동안 엄청나게 빠진 거죠. 36% 빠졌네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뒤의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회복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났죠. 얼만큼 기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데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걸렸네요. 고점을 완벽히 넘어가는 데까지는 2년이 걸렸고요.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주봉으로 좀 볼까요?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현재까지 보면은 이런 막대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거죠. 이게 좀 미국 주식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즉 단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지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회복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뭐 아무도 모를 일이죠. 그래서 만약에 1987년 같은 일이 재현이 된다면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긴 하거든요.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 번 더 크게 빠지면서 뭐 4,000불 때까지 이렇게 뭐 크게 빠질 수 있죠. 이게 요즘에 보니까 트위터에서 돌고 있더라고요. 네, 제가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. 이게 1987년의 모습입니다. 보이시나요? 이게 수목금에 많이 빠졌었는데 월요일 날 미친 듯이 빠졌죠. 이게 1987년 10월 19일에 블랙 먼데이 때의 모습이거든요. 이게
지금입니다.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, 수목금에 다 빠진 것 같아요. 수목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내일입니다. 이제 24시간 남았네요. 내일 밤 10시 30분에 미장이 또 열리게 되는데 요게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지 한 40년 만에 또 이렇게 막대하게 크게 빠질 수 있을지 글쎄요.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이게 최악의 경우죠.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? 네, 시간은 걸리겠지만 회복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좀 단기 차익을 노려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인가? 아니면 나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되게 단순합니다.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빠지면 오히려 좀 오바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좀 기쁨이 있어야 돼요.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예로 들게요. 내가 비트코인 정말 좋아하는데 더 사고 싶었는데 많이 못 사서 속상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찬스다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뭐야, 이거 비트코인 쓰레기잖아. 괜히 샀네 하면서 여기에서 다 그냥 다 팔아버리고 누군가는 높은 데서 샀으면 손절을 하겠죠. 나는 이제 비트코인 다시는 투자 안 할 거야 하면서 패닉셀이라고 하죠. 패닉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면 그건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트레이딩인가요? 그냥 투기인 것 같습니다. 투기. 남들이 좋다 하길래 좀 사본 그냥 투기이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에 정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?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싸졌을 때 좀 기회가 왔다고 느끼시나요? 아니면 지금은 좀 이르고 더 빠지면 더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?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은 뭐 다행히 지금 이게 그렇게 아프지 않죠. 뭐 미리 빠져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미 30%가 미리 빠졌으니까. 그리고 좀 반등이 왔었고 지금 비트코인은 현재 81,000달러 수준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81,000달러. 아직 여기를 깨진 않았거든요. 근데 81,000달러가 깨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올라온 데에는 ETF 자금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. 우리가 6자리의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넘은 걸 본 것도 미국 주식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직은 ETF 자금이 의외로 별로 안 빠졌거든요. 사실 비트코인이 관세랑은 영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? 얘네는 기업이 아니니까.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이 수출품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물리는 것도 아니고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. 사실 냉정히 말해서.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만약에 돈을 막 풀게 된다. 그럼 비트코인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지도 모릅니다. 이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나스닥이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안 좋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크게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는 한 76K가 최저점이죠. 76,60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. 뭐 한 74K나 뭐 한 72K 뭐 여기까지도 최악의 경우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0% 정도 더 빠지게 되는 거죠.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%가 더 빠지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지금 뭐 특별히 더 매수하고 있지도 않고 뭐 팔지도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안 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. 패드와치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4번까지 나왔어요. 금리 인하를 올해 4번 할 가능성이 97%다. 엄청나죠?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아마도 동결될 것 같은데 6월에 한 번, 7월에 한 번, 9월에 한 번,
12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4번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. 금리 인하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.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은 대단한 호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미국 주식도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할 순 없겠죠. 급격하게 빠진 만큼 어느 정도 반등은 할 거고 다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기업의 실적은 빠르게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유동성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. 그래서 기업은 실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. 그냥 돈이 많이 풀리면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녀석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많이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지게 되면 올해 최저점이 76,000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 매물대까지 작년에 좀 많이 지긋지긋하게 횡보했던 요 매물대였던 거죠. 한 72,000에서 74,000 한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나 한번 훅 하고 끌어당겨지면. 근데 이거는 월요일 날 만약에 나스닥이 반등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.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뭐냐.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. 확실히 빠집니다. 확실히 안 빠집니다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.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?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항상 가능성으로 봐야 되고 우리는 통계적 확률로 투자를 하는 거지 확정된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면 시나리오들을 세워보는 거죠. 나는 만약에 여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셋 중에 하나겠죠. 아무것도 안 하던가 아니면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매도를 하던가 이 세 개 중에 미리미리 선택을 해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1억 가까이 빠지게 되는 1억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사봐도 좋은 가격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조금 더 살 생각입니다. 여기까지 빠져주면 안 빠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현금으로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. 매도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도를 할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. 나중에 올해 될 것 같긴 한데 2억이 넘어가면 그때는 좀 일부 매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로 매도를 하진 않을 거예요. 이건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게 나스닥이거든요. 15,000포인트대까지 빠졌어요. 많이 빠지면 한 14,000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블랙 먼데이처럼 내일 갑자기 또 급격하게 또 한 4%, 5%, 심지어 10% 이렇게 빠지면 13,000대까지도 볼 수 있겠죠. 가능성이 높게 보진 않습니다. 이렇게 훅훅 빠지면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빠지게 될 것 같아요.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으니까.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디커플링 된 모습이긴 하거든요. 최근의 모습을 보면 디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.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나스닥입니다. 엄청나게 빠졌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등하거나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좀 디커플링이 현재는 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가 유동성 때문이 아니거든요. 관세 때문이거든요. 관세. 비트코인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관세의 영향이라서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. 비트코인이.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거는 좀 옛날 자료이긴 할 텐데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랑 차이나, 중국 이렇게 세 개 국가가 미국의 수출과 수입 비중이 높은 세 나라거든요. 일단 캐나다는 어느 정도 보복 관세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 차이나도 한 34% 정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하기로 했죠. 멕시코는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. 꿇었죠. 얘네들은 협상을 하기로 했고 일본은 지금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거를 인정하자니 너무 좀 타격이 큰 것 같고 그렇다고 보복 관세를 한
용기는 없고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아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안 봐줬죠. 정말 좀 잔인하죠. 네, 트럼프가 확실히 좀 잔인한 것 같아요. 만약에 일본에서 보복 관세를 하기로 했다. 그거는 좀 나스닥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데 만약입니다. 만약에 내일 일본에서 보복 관세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면 나스닥이 정말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비중이 중국이 더 크긴 하지만 중국에서 원래 좀 적대적인 국가잖아요. 미국의 적대적인 중국에서 관세를 매겼다는 이유만으로 반등하던 나스닥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빠졌는데 금요일 날 되게 좀 친한 국가인 일본에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충격이 되게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우리나라는 보복 관세 할까요?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독일, EU 쪽에서는 좀 보복 관세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비중이 큰 6개의 나라네요.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좀 미국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미국 주식이 이렇게 계속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나스닥은 계속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세거든요. 어마어마한 하락세거든요. 이 하락세가 좀 회복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. 갑자기 관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2만 포인트를 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JP 모건에서 미국의 2025년 GDP 성장률을 한 1.3%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이죠. 마이너스 0.3%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.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다는 뜻은 그게 바로 경기 침체거든요.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커졌다.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. 카드가 많지 않으니까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겠죠. 유동성 공급. 물론 이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뭐 약발이 먹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무언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 변수가 너무 많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좀 위험하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미 많이 빠졌는데 손절을 어떻게 하냐. 그러면 뭐 그냥 존버를 좀 오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전부 다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. 일부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되게 어지러운 시기잖아요. 미리 좀 현금화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럴 때 유동성이 공급되기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전인 것 같거든요. 올해 금리 인하를 4번이나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럴 때에는 비트코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에 한 10%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하기에 지금은 되게 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나락으로 가면 어떡하냐. 비트코인은 나락으로 간다고 해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나락 갔을 때도 뭐 그 기간이 한 1, 2년 정도면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 고점에서 한 20-30%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빠져봤자 한 10% 안팎일 것 같아요.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날아간다? 그랬을 때 한 20% 빠지는 게 기껏해야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10만 달러는 그래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저는 뭐 마음속으로는 한 14만 달러 이상은 생각하고 있는데 2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몰빵을 하는 자리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더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몰빵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분할 매수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뭐 한두 달 내에는 좀 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5월 7일 이후로는 상승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잖아요.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좀 분할 매수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이때는 동결될 것 같지만 이때 인하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. 하지만 동결이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은 인하잖아요.
보통 선반영 되니까 이때 파월의 발언이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이제는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식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한데 주식은 실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실적의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은 그런 국가들에는, 그런 기업들에는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,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주식은 거의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. 얘네들은 뭐 제조업이니까.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애플이나 뭐 테슬라도 영향을 안 받을진 않을 것 같은데, 테슬라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 판매는 늘어나겠지만 해외 판매는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뭐 EU나 뭐 중국이나 뭐 그런 물론 자체 생산 기지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뭐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도 좀 마찬가지죠. 수출, 수입 관련된 이런 뭐 제조업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뭐 구글, 메타, 뭐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도 좀 영향을 받겠네요. 요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뭐 팔란티어라던가 요런 기업들을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거는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. 애플은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이 관세를 맞게 되면 애플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? 이런 주식은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뭐 다 파는 거는 뭐 잘 생각을 해보시고 냉정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무언가는 좀 전략을 짜고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모르겠는데 생각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네, 기업들도 좀 잘 선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좀 압박이 있을 수 있죠.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도 계속 크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충분히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주식이 많이 빠지고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. 가장 기본적으로는 채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 비중을 높이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죠. 채권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%까지 빠졌어요. 3%대까지 빠졌었거든요. 채권으로 가격이 수요가 좀 몰리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럼 채권으로 수요가 더 몰리게 되면 이자율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 압박은 더 심해지겠죠. 그러면 유동성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. 그러면서 차츰차츰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면 미국 주식은 별로 안 좋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은 이게 점점 가속도가 붙거든요. 우리는 금을 통해서 그걸 좀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. 금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올랐거든요. 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자산이 원래 아닙니다. 최근 1년을 제외하고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. 원래 이렇게 잘 오르는 자산이 아니거든요. 제일 많이 올랐을 때를 따져봐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배 올랐어요. 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5년 동안 2배.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뭐 어마무시하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최근에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 정도 만에 이렇게 좀 2배가 올라갔거든요. 원래 이렇게 잘 오르는 자산이 아닌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. 올라가다 보면 입소문을 타고 수요가 더 붙게 되거든요. 비트코인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왔습니다. 이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를 부르고 수요가 또 가격을 올리고 그럼 또 수요가 붙고 이렇게 해서 버블이 끼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
버블이 끼다 보니까 가격이 빠지게 됐죠.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11월과 12월. 사실 저는 이때 버블이 더 많이 낄 걸로 네, 생각을 했어요. 빠지더라도 버블이 잔뜩 끼길 때까지 막 오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번 시켜줬습니다. 한 30%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좀 버블은 많이 꺼진 상태인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면 6월부터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. 이제 금리 인하도 될 거고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유동성이 늘어나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비트코인은 수혜를 받겠죠. 그리고 10만 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집중을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고 나스닥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비트코인이 잘 나가면 돈이 더 빠른 속도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고 제 생각일 뿐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 가격이 횡보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. 가격이 빠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, 그러니까 7만 달러 초반까지 뭐 한 7만 2천이나 7만 4천 달러까지 빠져준다면 여기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. 나락을 간다고 해도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. 여기서 매수를 하고 더 빠질 수도 있죠. 네,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더 매수 더 할 생각이에요. 매도는 안 하고. 그리고 돈이 몰려서 한 올 연말쯤에 올 가을쯤에 가격이 만약에 2억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부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. 이건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드렸던 말씀이고 제 전략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물론 제가 뭐 가격이나 타이밍은 틀린 적이 되게 많았죠. 하지만 뭐 제가 세운 전략 자체는 저는 변경한 적은 없어요.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덜 심란하실 것 같은데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알트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런 걸 질문하시면 사실 이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저는 뭐 제가 알고 그런 건 아닌데 12월 달에 알트코인을 저는 다 팔았거든요. 12월 초에 판 이유는 뭐 딱히 없습니다. 그냥 원래 비중이 좀 적었는데 뭐 한 10%? 5%뭐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비중도 작은데 신경 쓰는 게 귀찮아서 알트를 다 팔고 일부는 비트로 갖고 있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테더로 갖고 있는 걸로 또 비트를 다 사서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만 갖고 있거든요. 일부 테더랑. 글쎄요. 알트코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건 비트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할수록 여러모로 좀 빛이 나는 종목이니까 물론 올해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한 2029년 더 길게는 뭐 한 2050년 뭐 이렇게 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시점이 되면 뭐 아무리 이더리움이더라도 알트코인은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주식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내일 정말 87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처럼 이런 막대한 하락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. 뭐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뭐 1%의 확률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. 네, 그럼 비트코인도 크게 빠질 것 같은데 이때도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이만큼 빠진 때가 거의 없거든요. 이렇게 막대한 하락이 있었던 1987년에도 월요일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는 화요일엔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. 내일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크게 빠지면 비트코인도 이때는 못 버티고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. 한 7만 달러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.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것과
대비하지 못했는데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는 정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준비해둔 사람이 이렇게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. 네, 저는 이 정도 되면 좀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. 몰빵하진 않고 이렇게 진짜 만약에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다음 주 월화수목금에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. 지금 미국 주식이 초토화되고 비트코인도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빠져서 많이 심란하실 텐데 지금이 좀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미국 주식은 지금이 가장 힘들 때지만 심지어 미국 주식은 작년에 8월 5일 날 이거 작년 8월 5일이거든요.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때문에 엄청 빠졌었잖아요.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.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거든요. 하지만 지금 여기 매물대를 보면 요쯤에서는 좀 지지받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.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제 눈에는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. 하지만 뭐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90%라고 생각하는데 10% 확률로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으니까 10%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이에 대한 대비는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또 이렇게 날아가면 비트코인도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좀 더 살 거예요. 만약에 비트코인 10% 정도 더 빠진다 치면 내일 밤에 이 시간이 되면 미장이 열리겠죠. 네, 그때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작년 8월 5일도 잘 지나갔거든요. 네, 작년 8월 5일 날 정말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았죠. 네,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. 하지만 이때 과감히 투자하셨던 분은 만약에 이때 비트코인 샀다고 치면 100% 넘는 수익이 있었습니다. 물론 지금 조정받아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갑자기 많이 빠지면 매수 찬스일 수도 있다는 거. 네,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Never sell your Bitcoin.